원산지 규정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기본 그 지식 없이 그 복잡한 그 TPP에 특히 원산지 규정을 이렇게 영어로 뭐 더군다나 써 있는데 그거를 대뜸 여러분 읽는다고 해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 FTA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서 원산지 규정이 그 FTA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요즘에는 어, 관세나 여러 가지 그 제도와 조항들이 서로 FTA별로 달라서 거기에서 초래되는 그 거래의 복잡성에 훨씬 더 어, 많이 이 원산지 규정이 복잡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의 복잡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FTA가 많이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뭐 관세는 철폐가 되는 비율이 커지니까 우리나라도 FTA를 많이 맺고 있고 미국하고도 맺고 중국하고도 맺고 EU하고도 맺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FTA 선진국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복잡해지는 그 원산지 규정을 일일이 맞춰주면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 수리업자들이 겪는 그 복잡성에 따른 비용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액대 하나 맺을 때마다 그 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는 떨어져서 좋은데 떨어지는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 제품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이다. 그러니까 입증해 줘야 되니까 그 나라하고만 수출이 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대기업들이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트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서로 다른 FTA로 이렇게 수출지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데스티네이션별로 원산지 규정을 각각의 협정상에 원산지 규정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이다는 걸 입증해 줘야 되니까 그 준비해야 되는 그 거래 비용은 굉장히 커지고 FTA를 하나 더 맺으면 맺을수록 그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어차피 리소스가 풍부하니까 뭐 그 복잡성을 좀 극복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복잡하니까 그걸 포기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특혜 관세를 받느니 그냥 FTA 안 맺은 걸로 치고 그냥 나는 정상 관세를 두드려 맞더라도 거래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게 그 FTA의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 이렇게 프롤리퍼레이션 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활용하라고 만든 거를 활용을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해야 되고 하모나이제이션 시켜야 되고 특히 이렇게 메가 FTA 같은 거를 맺어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게 해서 단일한 원산지 규정으로 이렇게 통합시키면은 양자 FTA를 여러 개 맺는 것보다 복잡성이 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혜택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가 FTA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원산지 규정을 좀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모나이징 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다 양자 FTA 다 맺고 있는데 뭐 TPP 들어가 봐야 별 혜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이 메가 FTA를 맺는 거라는 거죠. 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그 되게 기본 원칙은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TA를 맺었다고 해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오는 제품의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 바로 그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로부터 직접 운송에 대해서 와야 돼요. 운송이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기본 원칙 자체가 특혜관세 혜택을 주지 않는 걸로 되기 때문에 디렉트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만약에 다이렉트 트랜스포테이션의 그 원칙이 없다면은 어떤 그 제3국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제품도 같이 이렇게 들여오면서 특혜관세를 좀 요구하는 빈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에 서컨벤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운송의 원칙 이런 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역내 가공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산지 제품을 클레임하고 있는 그 제품 자체가 그 나라 내에서 전적으로 매니팩처링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열심히 만들다가 일정한 공정은 해외로 가져가서 완성을 하고 다시 데려와서 그걸 이렇게 수출한다고 해서 아, 우리나라가 원산지 제품이야. 그렇게 클레임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역내 가공 원칙 이런 게 규정이 돼 있고 개성공단 뭐 조항이라든지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가공된 거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그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칙 조항 이런 거를 우리나라가 그동안 양자 FTA를 맺으면서 상당히 그 집어넣었는데 그런 거는 이 역내 가공의 원칙의 하나의 예외로 개성공단에서 가공된 거는 일정한 가공 비율이 뭐 몇 퍼센트를 넘지 않는 한 하나의 예외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특칙을 둔 거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은 요 역내 가공 원칙의 하나의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sufficient processing 원칙이 있어서 역내 가공이 sufficient processing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돼요. insufficient processing만 역내 가공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포장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든지 아무리 그 뭐 약간 그 변형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원산지 규정에서 이렇게 품목별로 정하고 있는 3번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죠? 포장을 잘하고 패키징을 잘해도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특히 뭐 기호 품목이나 이런 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패키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충분 가공 원칙이라는 게 대원칙으로 있어서 어떤 그 insufficient한 프로세싱만 이루어진 경우는 그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insufficient processing이 뭔지를 FTA에 이렇게 나열합니다. 되게. 그래서 뭐 단순히 뭐 껍데기만 바꿨다든지 뭐 볶기만 했다든지 뭐 패키징만 했다든지 뭐 그런 그 insufficient한 프로세싱의 종류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그거 아닌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그 여러 가지 그 품목별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된다. 그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충분 가공 원칙을 이렇게 규정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프린시플을 기본적으로 깔고 다음과 같은 이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일반적으로 많이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 생산 기준, fully obtained rule 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그 1차 상품인 경우에는 그 처음부터 씨를 뿌려서 뭐 완전히 생산돼서 재배를 하겠죠. 그런 그 entire process가 wholly obtained 된 과정이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했을 때 그거를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농산물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차 상품인 경우는 wholly obtained 룰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2차 상품인 경우는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wholly obtained 되진 않았더라도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우리나라에서 됐으면 그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도록 규정을 하는데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게 세 가지 정도의 그 종류가 있어서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보는 경우하고 특정 공정을 기준으로 그 공정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그거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인정하는 특정 공정 기준으로 그걸 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가가치 기준을 정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그 제품 총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의 밸류가 에디드 된 경우는 우리나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특정 공정 기준이라는 것은 뭐 FTA에 그냥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되게 그냥 생략을 하고 세 번 변경하고 부가가치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세 번 변경의 경우는 이제 HS 코드가 이렇게 변경될 정도로 우리나라 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 번 변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죠? 하모나이즈 시스템에 따른 그 코드가 변경된 경우를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 번이라는 것은 요 앞에 두 자리를 그 챕터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는 84뉴 또는 챕터 84인 거죠. 그런 제품인 거고 그 나머지 세 자리 네 자리까지 합쳐서 8482 네 자리까지를 헤딩이라고 그러고 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8482가 호인 제품인 거고 점 6자리까지 8482.10 이거를 섭 헤딩이라고 그러면서 소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품은 8482.10이 소호인 제품인 거죠. 그래서 특정 제품은 그 하모나이즈 시스템이 HS 코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서 제품별로 이렇게 6단위의 국제 공통의 그 넘버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요 6단위를 국제 공통으로 정해놓고 그 스케줄 자체에다가 HS 코드를 적고 관세 철폐를 뭐 몇 년 한다든지 그렇게 협상을 하기도 하고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에 그 HS 코드를 적고 이 제품은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그게 인정이 된다. 그렇게 원산지 그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뭐 쉽게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공되지 않은 제품인 거고 01, 예를 들면 01로 시작되는 01U 제품은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말하는 거고 라이브 애니멀을 주로 말하죠. 84, 이 정도면 상당히 뒤쪽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가공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HS류가 이렇게 쭉 더해지게 되게 됩니다. 6단위는 국제 공통이고 7단위, 8단위, 9단위, 10단위 그 6단위 이상의 단위로 각국이 알아서 국내법으로 이렇게 세분류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단위까지
세분류하면서 제품을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세분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6단위는 국제 공통의 HS 코드를 따라야 되는 거고, 나머지 4단위 가지고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세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번 변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에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다고 보고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된 경우라도 3가지 정도의 하나의 경향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제품은 처음에 류가 변경이 되면 원산지 지위를 주는 경향이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CC 기준이라고 그래요. Change of Chapter. 처음에 류가 변경이 될 정도의 가공이 그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84810 같은 제품은 그죠? CC 기준이 만약 적용된다고 보면 84가 아니고 848210을 수입해서 나라로부터 85, 82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가공을 했다 그러면 84에서 85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체인지 오브 챕터가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나라에서 원래 수입한 재료라도 우리나라에서 체인지 오브 챕터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이 돼서 그 CC 기준을 서로 합의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제품이 만약에 즉시 철폐 품목이라면 그죠? 그 제품이 만약에 5년 철폐 품목이다 그러면 5년 그 철폐 스케줄대로 관세를 이렇게 클레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 스케줄에 규정되어 있는 그 관세 감축이나 철폐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만약에 CC다 그러면 84를 수입해서 84가 아닌 제표로 만들면 된다. 그렇죠? 그게 CC 기준이라는 거고 조금 더 엄격한 게 이제 좀 더 덜 엄격한 게 CTH라는 거죠. 테립 헤딩 자체가 변경되면은 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CC처럼 커다란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단위에 8482 요 숫자가 변경이 되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기준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CC 기준보다는 충족시키기가 더 쉽겠죠. 충족시키기가 쉬울 거예요. 헤딩만 변경이 되면 되니까 가공도가 조금 더 낮아도 되는 거죠. 서패딩이 변경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는 CTSH라고 그러고 이거는 6단위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좀 더 충족시키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CC고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거는 CTSH겠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CC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CTSH를 적용할지 그건 협상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이면 CC 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상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상대방이 쉽게 변형을 해서 수출할 수 없게끔 해야만 우리나라 산업이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세 철폐를 조기에 하는지 장기에 하는지도 국내 민감도를 보호하는데 직결되지만 그 제품을 CC 기준으로 할지 CTSH 기준으로 할지 그거에 따라서 그 제품을 민감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와 또 직결되니까 관세 철폐 기간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고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엄격하게 하느냐, 덜 엄격하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그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하게 되는 거고 국내 산업들이 아우성치겠죠. 우리 기준은 조금 엄격하게 해줘. 응? 왜 CTSH로 했어? CC로 하지. 그래서 막 그 정부한테 막 요구하겠죠. 러비하겠죠. 실제로 러비는 별로 안 벌어집니다.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너무 복잡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뭐 국내 산업들이 뭐 CC, CTH 이런 거 뭔지 몰라요. 그냥 뭐 관세 철폐가 5년이냐 10년이냐 그게 더 중요한 줄 알고 뒤따 그냥 데모에 대고 난리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세는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WTO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그래도 관세는 어차피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원산지 기준인데 원산지 기준이 더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로비를 안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로비를 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세번 변경의 그 세 가지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부가가치 기준은 이제 그 나라 내에서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에디드 되면 그 나라의 원산지인 제품으로 인정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뭐 40%를 요구할지 60%를 요구할지 60%를 요구하면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죠. 그죠? 가공도가 훨씬 많아가지고 밸류를 엄청나게 에디를 해야만 그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니까 수익국 입장에서 보면은 에디드 밸류 기준을 높게 잡을수록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40%보다는 60%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 산업을 더 보호하는 게 되는 거고 60% 40%를 요구하게 되면 덜 보호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기준을 어느 정도 잡느냐 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국내 산업이 정부에 많이 로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별로 하지 않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거는 많이 로비를 합니다. 부가가치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이렇게 RVC Regional Value Content를 보는 방법이 있고 MC법이라고 해서 여기 Import Content Method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RVC 법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이렇게 나뉘어져요.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가 내준 최초의 FTA였죠. 그때 제가 직접 협상도 하고 그때 학교로 제가 옮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는 이제 자문위원 자격으로 제가 뭐 이렇게 한칠레 FTA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전부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칠 거 고치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build up method, build down method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걸 번역까지 해야 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build up method, build down method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원래 나프타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나프타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었으니까 최초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build up method, build down meth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처음에 써야 되는데 제가 쓰기로는 build up method는 상향식 계산법, build down method는 하향식 계산법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예, net cost는 뭐 순원가법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올렸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법제처가 아니면 국회인가 같은 거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완성된 걸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집적법, 공제법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저 같은 대가가 이렇게 쓴 거를 고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상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은 총살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상을 줘야 되는데 그 번역을 참 잘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드업 메서드는 집적법입니다. 참 번역을 잘했어요. 처음에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아, 전체 상품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그 제품을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쓴 각종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 중에서 이제 국내가 원산지인 재료도 있고
국내가 원산지가 아닌 해외가 원산지 인재를 수입해서 쓰는 재료도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만 개 부품이 필요한다, 그지? 그걸 전부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쓸 수 없잖아요. 어떤 거는 originating material이고 어떤 거는 non-originating material이겠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originating material을 집적하는 겁니다. 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를 집적해 가는 거예요. build up 하는 거예요. 우선 자동차 따지면 뭐 엔진이 있고 바디가 있고 뭐 도어가 있고 타이어가 있고 뭐 전자 장비가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리가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originating material만 골라서 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를 더해가는 거예요. 빌드업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완성품의 가치 중에서 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가 50% 이상이다. 근데 그러면은 원산지인 제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런 식으로 빌드업 메서드의 어떤 스탠다드를 50%로 잡았다면 originating material을 전부 이렇게 직접 빌드업 해가지고 최종 value added 된 국내 그 부가가치가 50% 이상이면 그 최종 제품은 우리나라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것을 집적법이라고 그러고 빌드업 메서드라고 그러죠. 그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근데 반대로 빌다운 메서드는 총 완성품의 가치에서 non 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를 하나 둘씩 빼가는 거예요. 빌 다운 해가는 거죠. 그래서 non originating material 뭐 door 그 가치가 뭐 얼마고 또 타이어 그 얼마고 쭉쭉쭉 빼가지고 non originating material의 가치를 전부 뺀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숫자가 50% 이상이면 국내 원산지인 제품인 거고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국내 원산지가 아닌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그 빌드업 메서드를 적용하는 경우 빌드업 메서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상향식, 하향식 뭐 그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뭐가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법, 공제법 그는 뭐 나름대로 좀 잘 번역이 된 것 같다는 얘기인데 어퍼치나 매치나 뭐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머티리얼은 이게 오리지널인지 난 오리지널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 어떻게 수만 개를 전부 알겠어요? 그죠? 도큐먼트가 없어요. 어디서 생산된지. 그런 거는 그렇게 상당히 있다고 보면 이게 빌드업을 하느냐 빌드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경우도 상당히 많고 어, 빌드업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오리지네이팅 한 거를 전부 찾아서 그걸 일일이 찾아서 그거를 도큐멘테이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더해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 빌다운은 난 오리지네이팅을 빼고 나머지 가치는 전부 오리지네이팅 한 걸로 그냥 친 거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에 관한 크라이테리아는 조금 낮게 잡아주고 한 40%로 잡아주고 빌다운의 그 방법은 원래 쉬운 거기 때문에 충족시키기 쉬운 거기 때문에 40%보다 높은 뭐 50%로 잡는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빌드업과 빌다운의 그 충족 기준이 다르게 조금 차이 나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네가 빌드업을 하든지 빌다운을 하든지 네 맘인데 그 기준은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50이다. 뭐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둬서 A or B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뭐 오리지널링으로 해줄게 이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뭐 오리지널리 머티리얼 다큐멘테이션 충분한 경우는 굳이 빌다운 할 필요 없고 빌드업으로 그냥 가서 낮은 40%를 그냥 확 충족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빌다운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산업 해당 산업의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메서드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넷 코스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머티리얼의 생산 원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걸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재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코스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방식으로 그걸 계산할 수도 있는데 뭐 40%면 40%, 50%면 50%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이 세 가지 그 RBC 법에 대한 그 어떤 메서드를 적용할지를 거기다 이렇게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쓰고 조금 더 엄격한 높은 퍼센티지의 RBC를 요구하게 되면 그 산업을 좀 더 보호하는 거죠. 좀 더 민감한 산업이 되는 거고 특히 코스트법까지 요구하게 되면은 사실은 코스트 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비즈니스 컨피덴셜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리빌을 하면서 그거를 넥 코스트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상당히 곤란함을 느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넥 코스트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더 국내 산업을 더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메서드를 하느냐, 퍼센티지는 얼마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민감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세번 변경 기준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듯이 RVC법도 역시 어떤 메서드와 퍼센티지를 얼만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전체적인 픽처를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으면 제 설명이 훌륭한 설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 분야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홀리 업테인드 룰 이 주로 1차 상품의 경우는 홀리 업테인드 룰로 이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엄격한 거죠. 엄청나게 국내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이 세 번 변경이나 뭐 부가가치 기준보다 홀리 업테인드 룰을 적용한다는 거는 그죠? 전적으로 전부 국내에서 모든 게 다 업테인드 돼야 된다는 걸 요구하니까 엄청나게 엄격한 거죠. 1차 상품의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홀리 업텐드 룰을 많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TPP에 홀리 업텐드 룰이 있고 홀리 업텐드 이렇게 있죠.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코리아 차이나에도 있고 코리아 차이나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TPP와 K 차이나 간의 그 홀리 업텐드 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뭐 똑같습니까? 원칙이 다 원리가 다 똑같은 건가요?
여기 정말 TPP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K 차이나는 in A 파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in A 파트 이렇게.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나중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피플이라면 어떤 농부라면 농산물을 이렇게 수출하는 입장에서 농부라면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뭐 라이브 애니멀이나 뭐 플랜츠나 그죠? 플랜츠 프로덕트, 헌팅, 피싱 뭐 이런 거 결과로 뭐 주로 1차 상품이죠. 홀리 어테인드 룰이 적용되는데 TPP에는 entirely in the territory one or more part 이렇게 돼 있고 K-China는 그냥 entirely in a par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농부나 어부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한국과 중국 간에는 그냥 한국 내에서 재배한 자라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 또는 잡은 물고기 또는 잡은 산짐승, 가축 그런 것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죠? 또는 중국 내에서 다 그렇게 된 거, 그것만 중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 TPP의 경우는 one or more of the parties이기 때문에, 그죠? TPP 회원국 한 나라 내에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거를 묘목을 이렇게 만든 거는 다른 회원국 내에서 묘목을 만들고 실제로 그로우한 거는 또, 또 다른 회원국 내에서 하고 그거를 수확한 거는 또 다른 회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게 모든 TPP 회원국 내에서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루어지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송아지의 경우에 송아지를 낳은 거는 일본이고 기른 거는 호주고 도축한 거는 말레이시아다. 그래도 그거를 일본이 가져와서 수출한 거는 일본이에요. 그래도 일본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는 거죠. 그죠? TPP 연구로 수출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얼마나 플렉서빌리티가 높아지겠어요? 굳이 사료가 비싼 나라에서 그로우 할 필요 없고 응? 와규 같은 거 보세요. 와규. 그냥 일본에서 뭐 그는 전적으로 호주 가서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응? 그 재배 비용이 많이 드는 걸 굳이 자기 나라에서 꾸역꾸역 할 필요 없는 거야. 넓은 땅덩어리 있는 나라 가서 하고 뭐 인건비가 싼 데 가서 뭐 저기 파이널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뭐 그걸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그걸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운송 원칙은 또 있기 때문에 직접 운송 원칙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에, 얼마나 장사하기 편하겠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에, 근데 코리아 차이나는 그런 게 없죠. 한국 내에서 송아지를 낳아서 중국으로 가서 키우고 다시 한국 내로 들어와서 뭐 중국에 판다. 원산지지 못 받아요. 홀리 업테인드 된 거 아니에요. 중국이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전생산 기준도
TPP 타입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좁은 범위의 홀리 업텐드로 가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이렇게 메가 FTA, TPP처럼 메가 FTA의 경우는 회원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TPP 타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one or more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장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넓어지고, 특히 뭐 굉장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농림부에 가서도 하고 무슨 그 산업부에 가서도 하고 뭐 여기 뭐 산업부도 농산물을 생산해요. 여러분, 라면 라면이 농산물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라이브 애니멀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아무튼 간에 관련 부서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선진적인 그 홀리업텐드 룰을 도입하는 메가 FTA에 빨리 우리나라 들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뭐 국내에서 꾸역꾸역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농사 짓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송아지 키우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죠. 해외에 이렇게 진출들을 해서 조금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러려면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큰둥해요.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냥 그래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청년농이나 뭐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코리아 아세안 FTA도 그냥 A 파티라고 말죠. 한 나라 내에서 전적으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안하고 맺은 FTA도 상당히 그 쫀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TPP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TPP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카레를 만들 때 당근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향신료도 있어야 되고 소고기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TPP 스타일은 이게 하나의 그 TPP 형국으로 엮여져 있다면은 그죠? 엮여져 있다면은 일본산 마늘 쓰고 뭐 호주산 쇠고기 쓰고 응? 어, 인도네시아 향신료 쓰고 당근은 뭐 우리나라 거 쓰더라도 우리나라 여기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카레를 만들면은 홀리 업테인드가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 카레 만들기가 쉽겠어요. 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 큐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원산지 기준의 누적을 허용하는 큐뮬레이션 조항이 있는데 큐뮬레이션이라는 게 부가가치 기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fully obtained 룰에도 큐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큐뮬레이션이에요 바로. 그래서 메가 FTA가 주는 최대의 혜택 중에 하나가 원산지의 큐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홀리 업테인드가 아닌 이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룰을 이제 규정할 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세 번 변경 기준, 그리고 세 번째 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 그걸 이렇게 믹스업 해가지고 많이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 실례를 한번 보면 실례입니다. 진공 청소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부품들이 이렇게 많지 그지? 부품들이 뭐 많이 있는데
진공청소기가 8508.10인데 코리아 USFDA와 코리아 EUFDA의 이 진공청소기에 관한 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공청소기를 수입하는 업자가 세번 변경 기준에 의해서 또는 수출하는 업자가 원산지 지위를 클레임하거나 또는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클레임할 수 있도록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EUFTA에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코리아 USFTA 해보세요. A change to subheading 8509.10 to from any other heading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준일까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CC예요, 뭐 CTS예요, CTHS예요, 뭐예요? 뭐예요? 한국말로 보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바로 이 서패딩 850910으로 변화된 것 이런 말이죠. 응? 다른 호로부터 바로 이 서패딩으로 변화될 것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뭘까요? 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본 이 중에서 change of tariff heading이죠. CTH 기준입니다. 이거. 헤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협정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other heading로부터 이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헤딩 자체가 그지? other heading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 그지?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그게 그 말입니다. 헤딩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CTH 기준은 OR로 돼 있죠. 요 세 번 변경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고 또는 선택적으로 change to subheading from any other sub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메서드를 할 때는 그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일단으로 했을 때는 4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다른 서패딩으로부터 이 서패딩으로 변화된 거 요구하기 때문에 그 CTSH를 요구하면서 플러스 리저널 밸류 컨텐트를 35 또는 45 그걸 충족해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CTH를 충족하든지 CTSH를 충족하면서 RBC 기준을 충족하는 둘 중에 하나만 달성이 되면
클레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진공청소기의 예를 보면 여기에 미터 나와 있지만 정리해놨지만 역내산, 역외산, 역내사, 역외산 이렇게 여러 부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역내산은 상관없어요, 역내사 이런 거. 필터와 먼지 또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이거 오리지널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질 필요 없는데 역외산 중에서 그 첫 번째 이 CTH를 충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충족하죠. 왜냐하면 네 자릿수 헤딩을 볼 때 진공청소기는 8508인데 다른 것들은 네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지? 다른 헤딩으로부터 이 8508로 다 됐어요. 근데 요 몸체와 운반용 손잡이는 똑같이 8508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이, 예? 간단한 말이 뭐 그런 말이라고요. 역외산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요 CTH는 클레임 해봐야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연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CTSH까지 보면서 이제 RBC 기준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8508 요게 CTSH까지 보면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뒤에 보면 이게 숫자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충족이 돼요. 그죠? 충족이 돼야지만 또 RBC 기준까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직접법을 해서 35를 하든지 공제법을 45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KEU FTA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그렇게 돼 있는데 KEU FTA를 보면 여기 있죠. Manufacture from material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돼 있죠. 이 말,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이 말을 그 바로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 그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몸차 운전용 손잡이를 보면 역시 8508이라는 헤딩 자체가 이렇게 같죠.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불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요 CTH는 원용할 수가 없고 부가가치 기준을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오른쪽에 요 란이죠. 요 란을 보면은 이게 5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3, 5, 4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쪽에 봐가지고 엑스워 프라이스 기준으로 뭐 50%를 뭐 넘는다지 않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원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가 계산서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재료별로 재료의 그 가치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전부 계산해가지고 결국 요 충족하지 못하는 요거의 가치 150이죠. 이게 총 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35, 45 또는 여기 50 요거를 이제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산지 규정이 원래 협정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협정마다 또 조금씩 다르죠. 기술 방법이. 근데 여러분이 뭐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한 이제 그 세번 변경과 이제 RBC 기준에 대한 원칙을 알면은 나머지는 영어의 해석 문제니까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regional value content에 관한 조항도 보면은 이게 티피컬한 조항인데 이게 아마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build-down method 이렇게 있죠. build-down method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전체적인 제품의 가치 이게 AV예요. adjusted value예요. 그 제품의 그 가격 자체를 그 일정한 그 대표성 있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저스트 시켜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 제품의 그 가격에 좀 허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좀 대표성 있는 가격을 이렇게 어저스트한 밸류를 구하고 그 밸류 중에서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이죠. Non-Originating Material을 의 가치를 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제품의 총 대표성 있는 가치에서 non originating 가치들을 전부 빼가는 거죠. 빌다운 메서드라는 게 그래서 공제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총 몇 퍼센트 나오겠죠. 그게 뭐 품목별로 50% 정해져 있으면 50%, 40% 정해져 있으면 40%, 그거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그게 빌다운 메서드인 거고, 빌다운 메서드는 그 그 총 제품의 adjusted value 중에서 value of originary material이죠. VOM, value of originary material. 그래서 오리지널이 머추얼의 밸류를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집적법이라고 했죠. 그게 곱하기 100 하면은 밸류 오브 오리지널 머추얼의 가치가 뭐 몇 프로다. 그게 품목별로 뭐 몇 퍼센트 돼 있으면 그걸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고 원산지 지위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공식이 이렇게 어려운 영어로 막 여러분 수학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머리에 막 쥐가 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도. 빌다운과 빌드업의 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니까 머리에 쥐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의도 다 있죠. AV라는 거는 뭐 그렇고 VNM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계산 못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뭐 로여로서 로펌이라는 데 일하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구체적인 계산은 회계사들이 다 하죠. 로여 회계사들이 같이 일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그 기본 개념만 알고 잘 그 리걸 하면 되는 거고 계산은 다 회계사들이 다 하는 거니까 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MBA까지 같이 하면 좋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JD, MBA 그런 거 컴바인 해가지고 하면 좋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클레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BC 계산까지 가야 되는데 집적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리지널링 머티리얼을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180하고 아유 이거 잠깐만 180하고 60하고 80하고 요? 320이 되나? 320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선 길이 다 더하면 480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오리지널링 머티리얼만 따지면 320이 되니까 320인데 그게 제품의 총 가치는 1000이 아니고 950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운송비나 보험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50을 빼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미 FTA 보면. 어저스트 밸류가 어저스트 밸류에 대한 또 정의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국제운송비나 보험료를 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0 중에서 역내산의 비중이 320이죠. 950 320 슬래시 950 곱하기 100 하면 아마 33.7이 나올 거예요. 33.7이 나오는데 기준은 35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충족이에요. 그래서 직접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 오리지널 머치로 됐었기 때문에 공제법으로 가야 되는데 공제법은 950에서 480을 빼고 그거를 950으로 나누면 그죠? 그죠? 제품의 총 어저스트 밸류 중에서 역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오겠죠. 이게 49.5가 될 거예요. 그래서 45 이상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공제법을 선택하면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문을 해줘야 되죠. 결국 이렇게 랭귀지가 되어 있는데 상황이 이러면 CTH로 안 되니까 CTSH로 가면서 provide that 해가지고 RBC 기준이 저기 조건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RBC 기준으로 가는데 그게 이렇게 직접법과 공제법의 퍼센티지가 다르면서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겨우 이렇게 원가 계산까지 해가지고 원가가 아니고 저기 각 그 부가가치 계산을 해가지고 공제법을 활용해서 충족시키는 걸로 클레임을 하면 그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진공청소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걸 맡긴 그 진공청소기 기업이 어이구 일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계속 하여하겠죠. 한미 FTA는 한 EU FTA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여기 보면은 Xwork Price 기준으로 5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Xwork Price라는 거는 공장 독가란 말이죠. Xwork Price 공장 독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니까 공장 독가라는 거는 운송비 보험료 다 빼는 거예요. 이거 다 빼주는 거예요. 13, 14 다 빠지는 거예요. 정상 이윤하고 판매 및 일반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10위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13, 14 다 빠지는 거예요. 공장 독가라는 거지. 공장 이외에
운송이라든지 보험 이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독가 기준은 전체 어저스트 밸류가 95가 되는 게 아니고 950이 되는 게 아니고 20이 다 빠지니까 930이 되겠죠. 엑스워크 프라이스 기준. 그래서 930 중에서 역외산이 480이니까 51.6이 나와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이 FT도 불충족이 됩니다. 불충족이 됩니다. 한이 FT는 5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기준이. 공장 독가를 기준으로 non originary material의 밸류가 50%를 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법만 허용하죠. 그래서 아깝게도 5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공제법을 넘어버리니까 불충족이 돼가지고 한유 FTA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례 1 제가 아주 꼼꼼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여기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제가 너무 꼼꼼하게 설명했나? 이것도 보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족인지 부충족인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픽처에 맞춰서 그죠? 요거를 이해를 하면 시적 변형도 이해하고 아까 원장 생산 기준은 또 1차 상품이라 했죠. 그것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프레임워크를 우리가